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 2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보면은 이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서 보도 자료 한번 보고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디냐면은 여기 서울 서리폴 지구예요. 서리폴이라 그러면 여기 서초동에 있는 옛날 그 수도방위 사령부 있던 그런 곳 중에 그 일부에 여기에 이걸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총 보면 여기를 2만 호를 개발한다. 2만 호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서 55% 1만 1천 호는 신혼부부에게 장기 전세로 어떻게 한다? 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거주 후 출생소에 따라서 10년을 다시 연장해 주는데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서 그 살고 있으면서 신혼부부가 아들을 둘을 낳게끔 되면은 90%를 분양을 해주고 3명을 낳으면 80%를 분양해 준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서울의 강남에 2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1,000호는 특별하게 신혼부부에게 그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연장해서 20년 후에 자녀를 둘을 낳으면은 분양가를 90%로 깎아주고 셋을 낳으면 80%를 깎아준다. 요것이 서울 시내에 지금 택지가 공급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향 대곡선에서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역중지라 했는데 이제 보면은 왜 5개 노선인가 물어봤더니 GTX가 되고 현재 3호선이 만들고 그다음에 경의선 중앙선을 만들고 서해선을 만들고 교외선을 만들게끔 되면 아마 24년도나 25년도에는 여기 고향이 5개의 노선이 역세권으로 되는 그러한 곳에 만들어진 곳에 여기 택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의왕 완곡지구입니다. 완곡지구. 그 다음에가 어디냐면 의정부 용현지구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그 미군들이 많이 철수해가지고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 판단하기에는 야 의정부가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의정부라는 곳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주택지로 계속해서 그런 군부대 자리를 주택지로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까 주택값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보면 자 이겁니다. 자 보면 공직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사업제안자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LH 직원이 1명이 소유한 것은 증여를 받아서 10몇 년 전에 증여했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히 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비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발표한 건데 제가 이거 발표하는 걸 보고 참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번에 LH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써놨죠. 비리는 걸. 그래서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개발이 된다고 아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요? 다른 사람 뻔한 뻔짜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이름으로 샀던 사람들은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 LH에 있던 거를. 근데 제가 판단은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직계 좀비속으로 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택지 개발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이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을 할 때 5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5년 전에 신고를 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수용하는 땅은 그 산 가격에 은행 이자만 주고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만. 그리고 만약에 살 때 가격을 높일 수도 있죠. 이미 수용된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가는 거를 700만 원 주고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반 시세보다도 20% 이상, 10%에서 20%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된 그것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이러한 비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절대 개발하는 곳의 정보가 비리가 없어진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내가 그런 곳에 수용되는 곳에 땅을 사놨어도 돈이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런 것이 비리가 없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또 얼마든지 사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 생각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토지개발 2입니다. 개발 2 제일 첫 번째가 산지 전형입니다. 산지 전형. 여기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산지 전형. 산지 전형이나 농지 전형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줄이도록 하고, 뭐부터 먼저 하게끔 되면 여기 보면 산지 전형의 절차 19페이지 산지 전형 절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산지 전형 절차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뭘 하는 거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목이 대지해야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지목을 대지로 만들겠다는 조건하에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지로 만든다 그러면 면적만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산지 관리법을 적용받게끔 되는데, 이 산지 관리법에는 크게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는데, 준보존 산지는 산지 관리법에서 규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존 산지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서, 임업용 산지는 거의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인용 산지는 그나마 농업인의 주택, 임업인의 주택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해? 건축법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대체 산림조성비를 뭐해? 제출하게끔 되면 산지 전용은 주보존 산지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이 뭐죠?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도로, 배수로, 이 5가지. 여기는 기반시설을 보는 거고,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관리법을 보는 거고, 나머지 건축법을 보는데, 근데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입도로죠.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도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게끔 되면은 그건 도로 대장에 올라가게끔 되고, 그럴 때 그 배수로, 도로뿐만 아니라 내가 배수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내 땅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은 어디서 만드냐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만들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도로와 배수로 필수입니다. 수도도 물론인데, 수도는 내가 수도를 쓰지 않고 우물을 팔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필수라고 보지 않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물을 쓰는 거는 필수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필수인데, 그런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원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지 않은 곳에, 내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네가, 당사자가 그 기반시설까지 만들어라.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다가 배수로까지 당신이 만들어라.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게끔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공사를 착수하게끔 되고, 뭐 제일 먼저 뭘부터 하죠? 형질 변경. 터를 닦아야 되다 보니까 형질 변경이 뭐지? 현재 땅 모양을 변경시키는 걸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 변경할 때 조건이 뭐냐면 복구 예치비.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내줄 때에 뭘 한다 그랬죠?
개발이 허가를 낼 때 예치금을 내야 된다 그랬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치금을 내야 되는데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예치금을 허가증을 찾을 때에 예치금을 줘야지 허가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내가 복구 준공을 하게끔 되면 형질병리 준공을 하게끔 되면 복구비를 환불해주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에 따르면 그 다음에 하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끔 되면 이럴 때는 보면 아직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목은 그대로 임야예요. 임야인데 뭐가 됐죠? 대지화돼 있죠. 도로를 형질병령 준공 받았다는 얘기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미 지목은 임야지만은 건축 허가는 받아 있는 땅이다 보니까 지목은 임야지만은 사실상은 대지화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끔 되면 그때 건축 허가서를 새로 산 사람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고 그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주택이었는데 뭐 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이었는데 나는 2층으로 짓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새로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람이 용도 변경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어딜 가요? 지적과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신청하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져 있어도 옛날 지목, 임야, 농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가다 보시게끔 되면은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번째 제가 추천한 물건이 저기 어디야 하면 용정도에 그 을왕리에 있는 것을 제가 지목이 전 있는데 거기 뭐야 건축물 관장이 있더라고.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조회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거기 보면 그 경매 진행되는데 여기는 농지 전용 허가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가에서 그냥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해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것이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건물이 있고 지목으로 전으로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답변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끔 되면 그 지목이 그때서야 대지로 바꾸게끔 되는데 이 대지로 바꾸게끔 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 비도시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보면 500평 미만의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 환수금이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일반은 300평 미만이고 안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 환수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장이나 창고나 큰 거를 했을 때 골프장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개발 이익 환수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주택이나 한 200평, 300평을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꿨을 때는 개발 이익 환수금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임야를 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연계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세 개를 같이 해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시켜서 준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만들자면 이게 돈을 들어갈 때
대체 산림 조성비. 그러니까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준보존 산지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준보존 산지인 경우에는 얼마? 제곱미터당 4,480원에 대체 산림 조성비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2018년인데 노예 제가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보면은 뭐가 있었다 그랬죠. 경사도 임목분소 표고도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치금을 얼마를 내느냐 했을 때 경사도가 1만 제곱미터당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경우에는 4,528만 8천원 4,521만 8천원 10도에서 20대일 때는 1억 3,440만 3천원 20대에서 30대까지는 1억 7,764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예치를 해도 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도 예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는 아까 내용은 그렇고 이런 규제가 있고 임목본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목본수도는 뭐야? 조사 방법입니다. 임목본수도는 내 땅에서부터 얼마를 벗게끔 되면 그 1m 이상의 그 직경을 그만큼 안에 있는 걸 다 재가지고 평균을 해서 임목본수 평균 추천해서 평균해서 보면은 안 돼. 여기 보면 측정 본수 수정에 관계없이 점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지상 1m 이상의 높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평균 임목 측초소, 그 다음에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 이 4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우리 그 산지 전용을 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된다. 자, 여기 보면 임목본수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표 여기 있고 매목 조사 야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서 이렇게 재면서 직경을 재면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목본수 총 산출을 해서 여기가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해갖고 대상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평균 가설 직변이 뭐야? 10.3. 그러니까 임목본수다 1400번이니까 0.1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목본수 조사도를 제출하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임목본수 조사하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 임목본수가 얼마다 하는 거를 제출해서 표를 같이 제출한 서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는 건 아닙니다. 조사 방법은 2000제곱미터로 한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죠? 경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경사도 측정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조그만 땅에는 경사가 이렇게 그냥 질 수도 있는데 넓은 땅이 이렇게 높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20m씩 다 바둑판처럼 잘라갖고 그 땅만큼의 평균을 내갖고 전체의 경사도가 얼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균일 때는 이렇게 땅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보면 동서로 자르냐 남북으로 자르냐 이렇게 봤을 때에 경사도가 가장 센 곳을 잘라서 거기에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사도를 제출합니다. 여기 땅이 이만큼 있다. 근데 이쪽으로 세고 이쪽으로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한 쪽으로 재느냐 높은 쪽으로 재느냐 이 얘기인데 그 땅 중에서 가장 경사도가 많은 쪽의 단면도를 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땅에 경사도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경사도가 25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10도, 15도, 19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임목본수는 뭐 30%로 보는 데도 있고 40%도 보는 데 있는데 법에서는 평균 임목적척의 150%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30%, 40%, 70%뭐 이렇게 보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경사도나 임목본수 이런 걸 볼 때는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고 해야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사도 측정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삼각형으로 보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합쳐서 하는데 바둑판처럼 잘라가지고 평균 임목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기 보면 3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산림청 고시를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별표 4에 해가지고 뭐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만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경사도 인목본수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사도 인목본수가 언제 보냐면은 66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200평 미만의 개발을 할 때는 인목본수나 표고들을 안 보고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배우는 거 공부를 하는 것은 임야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내가 수익을 올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어떤 땅이든지 인허가가 돈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인허가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주에도 추천 물건을 할 때 제가 공장을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공장은 이미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지으라고 공장용지가 아니라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됐다는 얘기는 거기는 이미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임야가 예를 들어서 1000평에 2억의 감정가가 나와서 1억 5천에 사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다시 팔으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내가 산 가격에 2.5배 이상은 팔을 수 있어야지 수익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평당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오. 100만 원 주고 사서 그거를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아까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돼 있지만은 그거를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실상 대지화 시켜서 분양을 할 때쯤 됐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분양이 250만 원은 돼야지 수익이 생겨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허가받고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인허가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금리 비용을 한다든지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하면 얼뜻 보면은 예전에 전원주택 한참 유행할 때 내가 그 옆에 땅이 100만 원 그 대지가 100만 원에 팔리니까 저게 50만 원 주고 살 수 있으니까 50만 원 주고 사서 내가 저거 개발해서 100만 원 주고 팔겠다 하신 분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50만 원 주고 사갖고 실질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한 85만 원 내지 90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원주택 택지가 다 팔립니까? 3년, 4년, 5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돈 다 갖고 해요. 대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서 분양할 때쯤 다 되고 난 다음에 있는 대로 고생은 다 하고 분양될 만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경매가 나와요. 애는 다 쓰고. 그래서 제가 이 공장을 추천하는 건 공장을 사갖고 공장을 허물고 주택 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장 인허가가 났었다는 얘기는 주택 인허가가 났다는 얘기고 도로 기반시설 다 해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장을 추천하는 것은 다 어떤 걸 추천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의 감정가가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뭘 가지고 추천하면 땅값은 15억이고 건물값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래서 총 20억인데 그것이 10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물이
땅만 15억짜리인데 최저 가격이 1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위에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장을 없다고 하더라도 택지로서 얼마든지 인허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면은 내가 어떤 것을 사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돈이 되는 게 뭐가 돈이 된다 그랬죠? 인허가예요. 인허가.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애를 써서 임야를 사서 인허가를 다 받아서 기초공사 다 끝내놓고 팔을 때쯤 됐을 때에 이자에 짓눌려서 경매를 걸 사서 앞에 사람이 다 만드는 고생은 그 사람들이 한 거고, 나는 개발하고 인허가 다 받은 것을 내가 사서 분양을 하게끔 됐을 때는 또 매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수익은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공장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땅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받다가 중단된 것을 경매로 나왔을 때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쳐다보는 거면 이거는 틀림없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 땅을 사서 내가 개발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다 사서 개발해서 인허가까지 다 받다가 중단된 걸 내가 사느냐,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돈이 되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이 개발하다 중단된 거를 샀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2012 타경 16208 해갖고 지목이 임야에 2887평이 경매로 나온 것인데, 여기 감정 가격이 5억인데 5억은 분할을 했다가 다 합쳐버린 겁니다. 땅을 전부 다 4개인데 따로따로 했다가 합쳐버려갖고 합치다 보니까 전부 다 얼마가 된다면 20억이 됐고, 그 20억짜리가 16억, 11억, 11억, 10억, 그 다음에 얼마? 8억, 6억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013년도만 돼도 이 토지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를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타치를 못해서 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수강생이 이걸 제가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이걸 사십시오 해서 이거를 사게끔 된 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겁니다. 저한테. 자, 여기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죠. 보면 교통 상황, 버스 차량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 사대랑 왕경사 토지로 토지 임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서측은 노폭 6m. 6m라는 얘기는 큰 뭐라 그랬죠? 창고에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창고 용지로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 용지를 추천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걸 사십시오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이분이 이제 얼마에 입찰에 들어가겠으면 됩니까 하길래, 제가 보면 이게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6억 얼마까지 떨어졌길래 제가 한 7억 얼마나 8억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이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이 돼갖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하길래 내가 그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생각해서 쓰십시오 해가지고 이거에 낙찰을 이게 받았던 겁니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를 입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땅을 몇 개를 같이 본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뒤 마무리한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가 뭐부터 했냐면 이거를 점부터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먼저 했냐면은 저하고 같이 여기 화성시청에 간 겁니다. 화성시청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과에 가서 제가 이 경매로 나온 거 이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중단이 됐으니까 중단된 이유가 법규를 어긋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개발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또는 불법으로 개발하다가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다 그러면 낙찰 받으면 그걸 또 우리가 같이 인수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기 전에 그런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저하고 같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화성시청에 가서 물어봅시다 해서 개발행위 허가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땅 주소를 달라서 땅 주소를 다 줬더니 담당자 이렇게 보더니 전당하시는 얘기가 우리 화성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땅에 개발행위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아니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멀쩡한 임야를 이렇게 평지가 되도록 깎아놨는데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도 이렇게 깎아놔도 화성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사진을 보더니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뭐 조금 판 것도 아니고 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팠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자가 그랬더니 5층에 산지전용 허가과로 가보십시오.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죠. 여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기 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지 않겠나 싶어서 5층에 산지과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지과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산지과 이렇게 담당자가 보더니 맞습니다. 이거 우리 산지전용 허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부로 이 준공을 받지 못해서 이 산지전용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주인에게 도장을 받아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 산지전용 준공을 연장을 시키게끔 되면은 그거를 연장시킨 거를 넘겨받아서 그대로 계속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준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에 불법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거 낸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더 물어보려면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에 무엇으로 허가가 받았습니까? 했더니 2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토목설계사무실이 있고 건축설계사무실이 있는데 토목설계사무실이나 건축설계 아무 데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보면 여기 토목설계사무실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토목설계사무실은 어디서 설계했느냐고 물어보는 건 개인 비밀보호법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 이거를 낙찰받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한 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겁니다. 지금 나와서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엔지니어링 토목설계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전화해서 그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화 받는 분이 위치는 왜 아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위치를 왜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요당리에 이 개발행위 허가 받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하더니 집 주소가 어디입니다. 3시 이후에 오십니다. 제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3시 이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화성시장 앞에서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지 했더니 한 12시 반에서 1시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낙찰 받으신 분하고 갈 데가 없길래 여기 근처에 공인중개사한테 한번 찾아갑시다 해갖고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로 찾아가서 제가 이제 이 가격이 대충 얼마쯤 되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죠. 땅이 한 2,500평에서 3,000평 되는 임야로서 6m 도로가 필요하고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우리 매입을 하려면 얼마 정도까지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공인중개사를 꽤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사실 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명함을 하나 주시면은 제가 조사를 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 다니까 우리 이제 그 수강생이 그 명함을 준 거예요. 그 대충 얼마쯤 간다는 얘기는 그냥 평균 잡아서 그런 정도면 얼마 정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토목설계사를 갔죠. 토목설계사를 갔더니 그때 한 2시 한 1, 20분쯤 돼서 갔는데 좀 가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싶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벌써 울고 와서 이렇게 찾았더니 아 조금 아까 전화 가신 분이니까 예 그랬더니 그지 않고 제가 좀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3시에 온다 그러더니 한 2시 한 10분쯤에 간데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여기 앉으시라 그러더니 아까 그 요당리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시기 전에 잠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김과장 요당리 서류를 다 갖고 와. 갖고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걸 듣고서야 이게 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만 받았는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회장님이 이 땅이 전부 다가 누구 회장님 땅입니다. 그 회장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은 토속을 채취해서 파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여기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서 여기 있는 산 하나를 흙을 다 팔고 났더니 이제 더 흙을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산지전용 허가를 낸 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팔으려고 하다가 경매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자른 이유는 평당 이 개발행위 허가는 면적이 일정 면적 넘어가게끔 되면은 이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에 관한 교육을 들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회사라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적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회사가 개발하지 않게끔 들어가려고 그 면적 이하로 자른 거고 요거 하나는 그래서 요거는 그 회장님 이름 그대로 잘랐고 요거는 동생 이름으로 잘랐고 요거는 제 이름으로 허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다 해놨는데 저도 사실 이게 돈을 한 3천여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주인들한테다가 도장을 받아서 연장 신청을 하게끔 되면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나면은 제가 주인하고 연락을 해드려서 이 허가권을 넘겨받으시면 됩니다. 허가권을 넘겨받으면 새로 허가를 총 다시 받는 방법이 있고 허가권을 넘겨받는 방법인데 새로 만약에 허가를 다 다시 받아야 된다면 여기 먼저 허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체산림조성비를 냈죠. 그러니까 허가를 넘겨받게끔 되면 대체산림조성비를 내가 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허가를 취소가 돼서 다시 한다 그러면 먼저 주인한테서 여기 대체살림 조성비를 받았잖아요. 받은 거를 그분에게 다시 돌려주고 우리가 대체살림 조성비를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는 거 다 돈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허가를 넘겨받는다 그러면은 대체살림 조성비 들어와 건축 인허가 받는 비용만 그 안에 그 비용이 더 총 비용보다 작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허가를 넘겨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허가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미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행위 준공이 났으면 내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중단된 것은 봤을 때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났는지 뭘로 났는지 그다음에 이행강제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것만 조사하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보면 예전에 공주에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중단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가 그러더만 저 개발행위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우리가 원상복구 시켰는데 원상복구는 다 시켰고 이제 오늘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3월달에 우리가 나무만 다시 심으면 원상복구 다 되는 건데 뭐 아무 때나 또 우리 낙찰 받아서 다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주신다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내준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미 개발행위 허가 났었던 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땅 갖고 처음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새로 받는 거하고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한번 받았었던 땅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받다 중단된 것이 투자의 목적에서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다 다시 받을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허가 받은 것을 넘겨받을 때는 지금 얼마를 들어가는지 그것만 보면 확인을 해달라 해서 연락해달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입찰에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보면 그분이 얼마 입찰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얼마 입찰 들어가야 되는지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다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런 거를 이게 입찰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저처럼 전문가라면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거는 아무도 낙찰 못 받아요. 저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아는 분들은 이런 걸 조사를 해봐서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절대 입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전문가가 이거를 물어봤다면 우리처럼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토목 설계 사무실에다가 이런 걸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 이틀인가 전에 저한테다가 그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답니까? 하길래 물어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알아서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낙찰 받은 것이 6억 6천을 얼마까지 받았죠? 지금 7억 천에 받았는데 2명이죠. 2명으로 해서 7억 천까지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이거를 돈을 좀 그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가 평수가 조금 작다고 해서 창고를 안 짓고 좀 더 넓은 거 한 3,500평 정도쯤 되는 거를 다시 찾는 바람에 이걸 그대로 그냥 묵혀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년인가 있다가 이분이 다른 걸 또 다시 낙찰 받으려고 한다고 해갖고 물어볼 게 많으니까 죄송하지만 저기 저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자기네 회사들 퇴근하고 나면은 자기 그 회장실에서 나하고 같이 좀 의논 좀 할 게 있으니까 땅에 의논할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자기 회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갔더니 저녁을 같이 먹고 그 회사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그 이제 그 회장실 방에서 새로 땅 투자할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쭉 물어보면서 답변을 하고 하는 걸 그 당시에 그 안성거에 있어서 안성거인데 그 한
한 4천 몇백 평 되는 건데 그것도 한 거의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고 도로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로 들어간 걸 컨테이너로 누가 막았더구만 뭐 그래서 떨어지고 있던 걸 문제를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이제 이걸 다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나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때 7억 주고 사는 거 한 5년 지나고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얼마로 됐죠? 감정 가격이 20억으로 돼 있죠. 2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22억 정도 주겠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팔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격이 떨어져서 7억 주고 샀지만은 한 5년 만에 22억이면 제가 보기엔 실제로 한 25억 정도는 가겠죠. 이제 20억짜리가 한 5년 만에 한 5억 정도 올라갔는데 공인중개사가 누가 이걸 꼭 사달라고 얘기하니까 22억 뭐 정도에 살 테니까 좀 파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분도 이거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뭐부터 걱정을 하죠? 인허가. 근데 이렇게 인허가에 걱정이 없는 것은 현재 공장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 형편없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인허가가 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공장이 지어졌다는 뜻은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기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발의 허가 받았다. 인허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짓당한 것도 좋지만은 이건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33%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좋지만은 지금 보면은 공장 같은 경우에 49%까지 떨어진 게 상당히 많고 그 건물은 아주 허스름한 건물이 공장용지로 몇천 평 되는 게 딱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땅 감정 가격과 최저 가격이 땅 가격보다 한 60% 70% 이런 정도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공장 용지는 투자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